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어서 어디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만 두기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라서 기겁을 하실 거예요.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지만 아버지와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어머니에게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병원에 계속 계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죠. 병실에서 부모님과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어서 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제 옆에는 아버지가 있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다른 집 아버지보다 너무 다정하고 친절했죠. 흔히 딸바보라고 하죠. 항상 아버지는 저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우셨고 늘 저를 보면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 듬직하고 멋진 아버지여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많이 따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셨고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다른 이웃들께서 아버지의 가정적인 모습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매일 제 옷도 다 골라주시고 밥도 다 차려주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머리까지 다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늘 저를 데리고 소풍도 가주시고 말이죠.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에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을 도시락도 손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정성스레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화목한 저희 집도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생사를 오가시다가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지만 아버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도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그 상황에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제가 울 때마다 저를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가 부족해서 엄마를 데리고 간 거야.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울음을 멈출 수 있었죠. 아버지는 울다 지쳐 쓰러진 저를 대신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버지가 위대하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병원과 가까워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같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서인지 정말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제가 얼른 우울감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길래 저 혼자 어머니를 그리워하나 싶어 속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혼자 방 안에서 흐느껴 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느낌이었는지 몰라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철이 일찍 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만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가장으로서 힘든 티를 내지 않은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가 없다는 것에 적응이 되었고 상태도 괜찮아졌어요. 아버지도 제가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다정다감하셨고 주위에서 딸바보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왔고 제가 쓰러졌어요. 그 뒤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병원이었죠. 저는 갑작스레 일어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이 충혈이 될 때까지 울고 계셨죠.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심장병이 유전이 되는 건 드문데 제가 그 흔하지 않은 상황 중 하나였죠. 저는 어머니의 심장병이 유전이 되어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상황에 머리가 새하얘졌고 눈물만 나왔어요. 어머니도 결국 이식을 받지 못한 채로 천사가 되셨는데 그럼 저도 어머니를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와 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펑펑 울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죠. 그리고 저에게 심장을 이식해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삶이 바뀌고
병원에도 자주 들락날락거리다 보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부족했죠. 결국 아버지는 퇴근을 하고 저녁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저한테 괜찮다며 웃으셨지만 왠지 모르게 그 미소 안에는 힘듦과 지침이 다 표현되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칫하다가 또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면 역효과가 나니 선뜻 움직이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학교도 다니고 다양한 행사도 참여했어요. 술은 못 먹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니 확실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운명적으로 만났고 연애라는 동안에도 너무 잘 맞았어요. 남편은 제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저를 사랑해준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몇 년 동안이나 연애를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 되었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심장이 좋지 않은데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제 남편을 많이 의심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이 믿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아버지께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남편을 점점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을 벌써부터 우리 사위라고 부르며 저보다 사위를 더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결혼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아버지와 비슷하게 다정다감한 성격이에요. 늘 저를 잘 챙겨주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 심장을 누구보다 신경 써주고 늘 저와 같이 병원도 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남편한테 많이 의지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 남편이 저를 잘 챙겨주는 걸 아셔서 사위를 많이 아끼세요. 지인분한테 홍삼이나 전복 같은 걸 받아오면 무조건 사위한테 주었고 사위 많이 먹으라고 했죠. 아버지와 제 남편은 둘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데이트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니까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장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도 심정지는 계속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지가 오는 주기가 짧아졌고 저는 점점 두려움에 떨었죠. 조금이라도 남편이나 아버지가 제 옆에 없으면 겁이 났습니다. 혼자서 집에 쓰러지면 아무도 신고를 못 해주니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버지와 남편은 둘이서 잠시 외출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며 경찰서로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경찰의 전화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저는 심장을 부여잡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조사를 받고 계셨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급하게 가긴 했지만 결국 그 피해자분이 목숨을 잃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셨고 감옥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고개를 떨군 채 조사를 받으셨고 조사가 끝난 후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죠. 저는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터져라 울었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무서웠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안으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운전 내가 했어.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운전은 남편이 하고 조수석에는 아버지가 타고 있었대요. 밤길이라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아버지와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 내려 확인을 해보니 사람이었다고 해요. 남편은 너무 무서워서 손을 벌벌 떨며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감옥에 가는 게 무섭다며 아버지께 울면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제 남편의 손을 잡으셨대요. 그러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딸 옆에는 자네가 필요하네. 이제 내가 아니라 자네가 우리 딸 아빠 역할을 해주게나. 나는 이제 우리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운전했다고 할 테니 우리 딸만 잘 지켜주게나.
내 부탁은 그거 하나뿐일세. 이 말을 하셨고 남편이 안 된다고 자신이 자수하겠다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자신과 저를 위해서는 이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는 순간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자네 대신에 감옥까지 가는 정도면 내가 자네 얼마나 믿는지 알지?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하네. 내 전부야, 그 아이는. 그 뒤로 바로 경찰이 와서 아버지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자신보다 남편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제 남편 대신 감옥에 들어가신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남편도 너무 미웠고 멋대로 결정하신 아버지도 미웠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아버지의 목까지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힘이 되겠나요? 아버지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뵈려고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 있는 형은 해외에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대로 다 진행했지만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되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죠. 주기적으로 아버지의 면회도 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늘 아버지한테 죄송스러워하고 감사했죠. 저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셔도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심장치료도 받았습니다. 매일 목이 빠져라 저에게 심장을 이식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도저히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초반에는 남편도 저와 같이 간절하게 바랬고 같이 병원도 자주 가서 든든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게 오로지 남편 탓 같아서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정말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어기지 않아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반엔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였고 다른 집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한다며 말이죠.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나니 이런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저와 늘 같이 병원에 가서 저를 도와주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씩 병원에 같이 못 가주겠다며 혼자 가라고 하더니 나중엔 아예 안 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마음대로 저희 신혼집에서 재우는 것으로 모자라 제 돈과 물건들도 함부로 주었죠. 아버지의 돈까지 말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제 병원비를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악착같이 일을 하시며 번 돈이었어요. 저도 아까워서 함부로 쓰지 못하는 돈을 남편은 흥청망청 쓰고 다녔습니다. 마치 자기 돈인 것 마냥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제 돈과 제 아버지 돈까지 자기 돈인 것처럼 써대니 온몸이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쓰니 어린 여자애들이 달라붙었나 봐요. 남편이 그 친구들한테 술도 사주고 명품도 몇 개 사주니 결국 그중 한 명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 돈인데 그걸 자기 돈인 척을 하는 게 얼마나 꼴사나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달래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저 저는 잔소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과는 더 달라졌고 저는 몸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집안일도 많이 늘어나 몸도 많이 쓰니 건강이 악화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버지의 면회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면회에 혼자 가면 아버지가 사위가 잘해주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았지만 저는 잘해준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저한테 잘해주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제가 감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밝힐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괴롭힘과 남편의 막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옷을 손빨래하고 밥도 삼시세끼 다 차리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청소는 해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심장에 무리가 올 것 같았고 행복하지도 않아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혼은 선뜻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소를 하고 나시면 이 상황을 아시고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자기 친구들을 저에게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때 시간은 새벽 3시였는데 저는 잠에서 제대로 깨지도 못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친구분들은 다들 술에 취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가져다 주러 식탁에 간 저를 보고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어떤 남잔 줄 아냐? 우리 아내는 심장이 안 좋은데 내가 그거 감수하고 결혼해줬고,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범죄자인데 내가 그런 사람의 딸이랑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야. 다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지? 이 말을 하는데 한순간에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 친구분들은 다들 저를 살인자의 딸로 쳐다봤고 저를 피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자신 때문에 대신 감옥으로 간 저희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은 채 자기 친구들에게 말한 남편이 너무 미웠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분들이 돌아가고 남편에게 왜 그렇게 말을 했냐고 따졌어요. 당연히 사과라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어디서 집주인 행세야?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내가 그러면 그런 거야. 그리고 막말로 당신 아버지가 바보 같은 짓 한 거 아니야? 날 얼마나 봤다고 날 믿고 너를 맡겨? 난 너 같은 여자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데. 당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살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조용히 있어.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독한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람과 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면 내심 남편이 저를 붙잡아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거부를 할 줄 알고 말을 한 건데 남편은 제 말을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이혼? 잘 됐네. 안 그래도 아버님한테 죄책감 들었는데 너랑 이혼하면 남남되니까 죄책감 안 느껴도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반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평생 놀아본 적도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유흥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달라진 남편과 더 살 수 없었고 저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속전속결로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출소라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한다고 일도 열심히 하며 돈을 벌었어요. 병원비도 스스로 벌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해서 쉬는 날 없이 일만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사귀거나 저를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죠. 주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뵈면서 얼른 둘이서 같이 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면회에 오지 않는 사이를 보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신 눈치였지만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는지, 사위는 뭐하고 사는지 등등 전 남편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아버지는 출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소날 교도소 앞에서 두부를 들고 아버지를 기다렸죠. 바깥에서 처음 본 아버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부를 드시며 펑펑 우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 처리하겠다며 말이죠.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는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며 사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뿐인 가족이 돌아오니 삶의 낙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셔도 평소처럼 일도 열심히 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니 집에서 하루 종일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집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고 저는 그분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잠시 옆에 앉아서 이 서류들을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앉아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다 읽어보았죠. 그런데 그 서류들의 정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증거들이었거든요. 당시는 증거 불충분으로 아버지가 자수를 해서 감옥에 간 거였지만 이렇게 전 남편이 운전을 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다시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들고 온 낯선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하나밖에 없던 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에 계셔서 연락이 되지 않아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휴대폰 볼 시간도 없었다고 했고
동생이 죽고 며칠 뒤에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들을 통해 직접 증거를 찾아보았는데 이 증거들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나쁜 놈 콩밥 먹게 해주시면 제가 심장 이식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저희에게 빚을 갚고 싶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허튼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저와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도 동생 곁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저희는 재수사를 요청했죠. 빼도 박도 못한 증거에 경찰들과 전 남편의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는 그 근처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였는데 너무 선명하게 전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당시에는 길이 너무 어둡고 안개로 가득해서 근처에 차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말이죠. 전 남편은 그 영상을 보고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의 어머니가 제 앞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셨습니다. 제발 선처해달라고 말이죠. 자기 귀한 아들 감옥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뻔뻔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해주면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 그 사람들 밑에서 산 게 몇 년인데 그 정도 눈치는 있었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바로 법대로 했죠. 전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었고 마땅한 증거들도 없었기에 당연히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아버지가 갔던 기간의 3배로 말이죠. 판결이 나고 전 남편의 표정을 보는데 속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시고 난 후 저는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저에게 그런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다 되돌아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네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저와 아버지는 법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굉장히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분은 몸이 편찮으신데 세상을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분도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래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이라 심장 수술과는 별개로 다른 부분이 좋지 못해 얼마 후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그분을 저희 집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없으셨으면 저희는 아마 아직까지도 전 남편한테 복수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심장도 이식을 못했겠죠.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서 동생분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원하시던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랬죠. 그리고 저와 아버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줄고 건강해져서 다양한 일도 할 수 있게 되니 돈 걱정할 일이 없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여유란 것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서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평생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불행하시거나 삶이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의 이야기가 조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꾹 참고 견디니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행복하세요.